동방 가면. 야만적인 일본의 권력은 유한하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하고 역사는 엄중하지. 그래서 전해야 하네. 우리가 쌓은 청산리가 풍문이 아닌 엄중한 역사로 남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걸 상해의 임시정부에 전하게. 아주 멀고 험한 길이 될 거야. お前はここ、お前はそこを探せ。はい。 그래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몸 조심하게. 이것이 청산리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네. (1920년 10월 21일) 오전 8시 김좌진 사령관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부대는 백운평 고지에서 적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들어오거라. 오전 9시 마침내 일본군 전위부대가 포위망에 갇혔다. 발사! 백두산 동북쪽 청산리 일대에서 펼쳐진 6일간의 항전. 청산리 대첩의 시작이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청산리 전투는 결코 우연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과정과 준비와 이변에는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름은 김훈. 북로군전서 연성대 제2제대 소속으로 청산리에서 싸웠습니다. 지난번 전투 보고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후속 기사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독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 다소 불편한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의구심이라면 우리 군정서의 보고를 믿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기자로서의 확인 작업이라고 해두죠. 그럼 어서 하시죠. 그 확인 작업. 좋습니다. 그 북로군정사에서는 대병력의 일본군을 상대로 정말 승산이 있다고 본 겁니까? 승산이 없다고 싸우지 않아서 조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죠, 나라가.
싸움은 힘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싸워야 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소. 누가 말입니까?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이요. 김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대표적인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좌진 장군은 바로 전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김훈 그 당시의 소대장을 그 당시 종군 장교였거든요. 이분은 이제 상해에 파견을 했습니다. 김훈 소대장이 바로 독립신문에 임시정부의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청산리 독립전쟁이 단순한 소문이나 풍문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으로서 새롭게 부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훈이다. 우리 군정서의 근거지는 길림사 왕창현 서대파의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상해 임장이 지난해 1월 무장 독립의 해를 선언하고 일본에게 독립전쟁을 선포한 건 잘 아실 겁니다. 계속하시죠. 그때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나는 곧바로 북로군정서 사관 연성소에 교관으로 파견되었소. 김좌진의 요청을 받은 사로군정서의 석주 이상용이 이장령, 이범석, 김훈 등을 보내 북로군정서를 지원한 것이었다. 이범석은 이때 처음 만난 김좌진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했다. 김좌진 장군은 7척이 넘는 키, 만인을 위압하는 위엄과 도도한 웅변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교관진을 갖춘 사관 연성소는 대대적으로 신병을 모집하고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들어갔소. 때론 너무 어린 소년들이 찾아와서 돌려보내기도 했소. 사관 연성소 입소 연령은요? 18에서 30살까지의 청년들이요. 30살이 넘으면 일반 보병대로 편입시켰소. 당시 사관 연성소 생도는 약 300여 명. 이들은 체계적인 군사 교육과 맹훈련 속에 북로군정서의 최정예 부대로 거듭났다. 이때가 청산리 전투 발발 7개월 전이었다. 우리 육군 사관학교가 있고 부사관학교가 있고 그리고 육군 훈련소가 있듯이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북로군정서가 이룩했던 군대 양병 체계나 그리고 또 용병 체계가 뒷날 우리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다. 오직 그 각오로 밤이고 낮이고 전술훈련을 했습니다. 심리평 고지와 골짜기를 누비며 실전처럼 훈련했습니다. 어디에 매복할 것인지, 어떻게 적을 유인할 것인지, 언제 기습할 것인지. 전투력이 나날이 강해졌겠군요. 훈련만으로는 군대가 강해질 수 없죠. 무슨 뜻입니까? 듣자하니 북로군정서 대원이 1,500명이 넘는다던데 제대로 된 무기는 있었습니까? 장교들에게 지급된 마오조 단총이요. 백야 장군도 같은 걸 쓰시죠. 보병들의 주력 소총은 모신 나강, 기관총은 맥심이나 콜트 혹은 루이스. 기관총도요? 어떻게 구한 겁니까? 무기를 확보하는 건 또 하나의 전쟁이었소. 독립군의 무기는 100년 전 체코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던 체코의 청년들은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체코 병사들은
싸우길 거부하고 연합군에 대거 투항했다. 망명 체코 군단은 서부 전선으로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지만 그 사이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은 고향에 돌아갈 경비를 마련해야 했다. 당시 체코 군단의 총사령관은 라돌라 가이다. 가이다 장군은 우리 독립군과의 무기 거래에 우호적이었다. 그는 왜 한국 망명 정부의 독립군을 도운 것일까? 자기도 식민지 나라잖아요. 식민지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들이나 그런 그 무장 게릴라들 공짜로 줄 수는 없겠지. 그러면은 운임비만 내고 줘. 운임비 받고 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살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Check out the weapon. 체코 망명 군단과 북로 군정서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 국경지대의 깊은 산림 속에서 수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범석은 훗날 자신이 참여했던 무기 거래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했다. 마침내 체코군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무기고에 보관하던 무기를 우리 북로군 정서에 팔았다. 일제에 대한 복수와 서륙에 쓰일 무기는 삼림 속에서 한 무더기씩 한 무더기씩 우리 손으로 들어왔다. 그때 건네진 무기 대금 중엔 아녀자들의 비녀와 가락지까지 포함됐다. 독립을 열망하는 동포들이 군자금으로 건넨 것이었다. 무기 운반은 구간별로 이루어졌다. 이범석의 기록에는 150명씩 30개 조의 운반대가 구성되기도 했는데 최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 무기 운반대에 지원한 동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체코 군단의 무기를 확보한 우리는 기관총 부대를 별도로 들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게 되었어. 확보한 무기는 얼마나 됩니까? 7월에 이미 소총 약 1,800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 수류탄 80상자, 그리고 탄약 20만 발을 확보했어. 그 후로도 무기 운반은 계속되었습니다. 북로군정서는 어떤 독립군 단체도 볼 수 없었던 북만주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그런 제대로 된 독립군 단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대 군대도 전투가 벌어지면은 보병이 총을 가지고 이 전투에서 내가 쏠 그 200발을 찹니다. 그래서 소총 한 정당 200발씩 해서 실탄까지 다 구입을 하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모신나강 소총과 그 실탄입니다. 그렇다면 북로 군정서가 망명 체코 군단으로부터 확보한 무기들은 어떤 종류고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병사들에게 지급된 주력 무기는 모신나강 소총. 전장 1318mm, 중량 4.05kg, 구경 7.62mm, 유효사거리 550m. 이 소총은 청산리 전투 당시 독립군의 주력 소총인 M1981 모신 나강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 같은 경우는 아리사카 38식 소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구경에서 나왔습니다. 38식 소총 같은 경우는 6.5mm 탄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위력이 모신 나강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았고요. 그래서 엄폐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뚫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특히 또 유효 사거리 역시도 모신 나강에 비해서 약 90m 정도가 작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둘을 비교하자면 모신 나강이 소총으로서 훨씬 더 위력이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권총류는 더 다양했다. 전장 362mm, 중량 1.13kg, 구경 7.63mm, 유효 사거리 100m.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이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마우저 권총을 비롯해 나강 리볼버 등이 주로 장교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력적인 것은 기관총이었다. 이 기관총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사용했던 맥심 기관총입니다. 독립군 같은 경우는 맥심 기관총 이외에도 루이스 기관총이나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도 함께 운용을 했습니다. 위력은 발사 속도가 분당 500에서 600발까지 운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게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물을 부어주면서 냉각을 시키면서 계속 발사를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유효 사거리 역시도 약 800m까지 먼 거리에서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 밀지와 F1 수류탄 등도 독립군의 막강한 무기였다. 사활을 걸고 확보한 다량의 최신 무기들. 목표는 독립전쟁이었다. 북로 군정선은 이제 소규모 게릴라 차원을 넘어 정규군의 무장을 갖춘 것이었다. 독립군도 이제 화력 면에서도 그리고 통일성 면에서도 일본군과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기존에 싸웠던 방식과 달리 정규전의 방식으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는 걸 예상하고 무기를 확보한 건가요? 어디서 벌어질진 우리도 몰랐습니다. 다만 봉오동 전투에서 참패한 일본군이 잔뜩 독이 올랐을 테니 더욱 서둘러야 했습니다. 백두산 근처의 청산리로 부대를 이동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군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주 군벌 쪽에서 말인가요? 대체 어떤 정보였길래? 간도 지방 불령선인 초토 계획. 초토. スタンは関東地方の帝戦時に相当せよ。磯林支隊は今春の敵を、木村支隊は旺盛な敵を、東支隊は和流の敵を相当せよ。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독립군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몰살시켜야 되겠다, 초토화해야 되겠다. 2차로는 이러한 독립군 부대들을 후원하고 있는 조선인 마을,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마을들은 이제 초토화시키겠다. 초토 작전은 말 그대로 독립군을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일본군 19사단이 치고 올라오고 동쪽에선 시베리아 주둔 일본군, 서쪽에선 광동군, 그리고 북쪽에선 북만주 파견대가 독립군을 포위하는 작전입니다. 2만 5천의 병력으로. 우리 쪽 병력은요? 5천이라고 하지만 무기를 갖추고 제대로 싸울 만한 인원은 2천 정도. 젠장. 2만 5천대 2천이라니요. 중국군이 그런 정보를 흘린 건 무슨 속셈일까요? 그들도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내 말이. 중국이라고 일본군이 간도를 휘젓고 다니는 꼴을 보고 싶겠습니까? 겉으론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속으론 우리와 교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군들에게도 우리 독립군에 대한
어떤 친밀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에게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선택했던 그 다음 차기 캠프가 어디였겠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지역, 그리고 국내 진공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백두산 일대에 있는 밀림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정선은 9월이 되도록 약속한 청살리로 떠나지 못하고 서대파 주둔지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룡으로 떠난 무기운반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무기운반대는 9월 7일에야 북로 군정서에 귀환했소. 무기를 구하러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던 서울 총재 각하와 조성환 군무부장도 함께였어. 3개 중대 무기운반대가 무사 귀환하자 우리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어. 무기운반대가 모두 귀환하고 이틀 뒤인 9월 9일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첫 번째 졸업식이 열렸다. 그날의 졸업장은 독립전쟁의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음을 뜻했다. 야수처럼 단련한 298명의 사관연성소 졸업생이 탄생했어. 그중 200명은 곧바로 북로군정서 최정예 부대로 조직됐습니다. 그때가 청살리 전투를 40일쯤 앞둔 때였어. 제군들은 북로 군정서 사관 연성소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이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내일의 독립이 있고 내일의 대한이 있다. 그러니 싸우자. 기어이 이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승리의 기억을 대한의 가슴에 새기자. 사관 연성소 졸업식 후 우리는 대이동의 길을 떠났습니다. 청살리의 깊은 산림지대를 향해서. 군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그 많은 인력을 먹이고 입히고 거기다가 무장까지 시켜서 한 달 넘게 대이동을 하는 그 경비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지원군이요? 알려지지 않은 제3의 독립군이 있단 말입니까? 백두산을 향해 행군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화령연의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식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가 감동하고 있는데 동포들이 우리에게 차례로 다가왔습니다. 동포들이요? 군자금으로 출염한 물건을 주기 위해서였어. 청산리 전투는 결코 무기를 든 독립군만이 싸웠던 전투가 아니었다. 장군님, 우리의 정성이니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름진 얼굴의 한 어르신이 백야 장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금쪽 같은 자식을 독립군에 보냈다고. 그러니 독립군은 다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무기는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것이었어.
독립군이 물고기라면 동포들은 물과 같았다. 전장까지 찾아와 먹을 것과 군자금을 지원했다.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 당시에 그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후원, 노력이 없었다면은 사실상 이러한 그 전투는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독립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만주 지역의 동포들이었고, 따라서 이 동포들은 바로 제2의 독립군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독립군은 다 내 자식이라는 말. 아까 군자금을 나눠주시던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부친은 내가 3살 때 돌아가셨지. 너무 어릴 때 일이라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네. 제 아버지는 작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인년 3월이면 평양에서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일경들의 총칼이 피에 흩어졌었는데 놈들에게 그만. 그랬군. 꼭 독립전쟁에 승리해서 아버지 원수를 갚고 고향에 돌아가야죠. 장군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 홍주 사람 김좌진일세. 김좌진의 고향 홍주는 이제 홍성으로 불린다. 1889년에 태어나 청년이 되기까지 그를 키워준 고향은 김좌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안동 김씨 명문가인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한해 농사에 2,000석을 거둘 정도로 홍주 일대의 큰 부자였다. 하지만 김좌진은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키고자 했다. 15살 소년 김좌진은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땅을 나눠주었다. 열일곱 살엔 자신의 기와집을 신교육을 위한 호명학교 교실로 내놓기도 했다. 김좌진의 민족의식은 고향에서 길러진 것이었다. 구한말 항일 홍주의병의 근거지였던 홍성. 그 홍주의병을 주도한 의병장 김복한이 바로 김좌진의 스승이었고, 그는 제자의 앞길을 예견한 듯 백야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편하게 살 수도 있었고, 홍성 그 제1의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투철한 자기 목적의식을, 그걸 평생을 실천했다는 거예요.大韓帝国の皇帝は一切の統治権を日本皇帝に徴用する。 나라가 망했다. 망국의 역사 앞에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스물한 살 청년 김좌진은 행동에 나섰다. 서간도의 독립군 기지 건설을 목표로 친일 부호들의 집을 습격해 군자금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이미 첩보를 통해 김좌진과 동지들을 뒤쫓고 있었고 결국 1911년 3월 모두 체포되고 만다. 이른바 이창양행 비밀 결사 사건이다. 김좌진은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추록한 후 대한광복회에 가입. 또다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망명길에 오른다. 1910년대에는 국내는 무단 통치였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투쟁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주에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해서 국내로 쳐들어오는 이런 대한광복회의 큰 구도하에 1917년에 이제 만주로 망명을 했고요. 그 대한광복회의 무장투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에서 북로군정서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무장투쟁의 꿈을 키워왔다. 김좌진 장군의 지휘 아래 우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길림성 화룡현 삼도구 어귀에 들어섰어. 독립군들이 집결한 여기 이도구와 삼도구 일대는 백두산 줄기가 부채살처럼 펼쳐진 밀림지대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우리 동포들이었어. 그러니까 동포들을 믿고 청산리를 택한 거군요. (1920년 10월 20일) 김좌진 장군은 일본군이 추격하고 있다는 척후병의 보고를 받는다. 피할 수 없는 적과의 일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적과 싸울 장소는 우리가 정한다. 놈들은 결코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마주치지 못할 것이다. 북로 군정서 부대는 백운평 골짜기 끝자락 계곡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수적으로 적보다 열세이기에 넓은 평지보다는 골짜기를 선점하고 싸우기 위함이요, 적과 싸울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기 위한 김좌진 장군의 선택이었어. 나는 이 계곡의 왼쪽, 그러니까 이쪽 낭떠러지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배치와 매복을 마치자 어느새 새벽이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적들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매복한 채 다음날 아침을 맞은 북로군정서 부대. 오전 9시 마침내 적의 선두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만 더 들어오거라. 발사! 소자 야스가와가 지휘하는 적의 전위부대 200명은 백운평에서 전멸당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딱 이 모습입니다.
요 디오라마하고 똑같이 여기 폭포가 떨어지거든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이걸 직소택이라고 그럽니다. 4개 중대가 있습니다. 4개 중대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에 천병으로 김훈, 그리고 이민화, 그리고 이교성, 한근원, 가장 싸우기 좋고 가장 험준한 곳에 우리 정예병력만 배치를 해도 적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한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청살리 계곡의 끝부분인 백운평 골짜. 백운평에서 적들은 피할 곳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거기로 올 걸 어떻게 예상한 겁니까? 맞아요. 일본군이 그냥 우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게 만든 거라면요. 청살리 계곡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입구에다가 말똥까지 입구에다가 뿌려놓고, 그 일본군들도 정찰병이 있고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말똥이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도 야 빨리 가자 빨리. 우리는 이미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만드는 전투가 바로 청살리 대첩의 첫 번째 성전인 백운평 전투였습니다. 백운평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북로군정서 부대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강행군을 계속했다. (10월 21일) 백운평에서 시작된 청산리 전투는 완로구 전투, 천수평 전투로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부상자가 늘면서 아군의 피해도 커져만 갔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대원들. 하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전장에서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총소리보다 더 큰 소리면 대포 소리? 동지가 쓰러져가는 소리, 그리고 굶주린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백운평 전투로부터 천수평 전투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은 거의 어랑촌 전투가 벌어질 시점에는 독립군들은 그야말로 전투 한계점에 도달한 지경이었습니다. 김좌진의 고민도 깊어졌다. 청산리 일대를 포위한 대병력의 적들은 어랑촌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만 했다. 바로 저 어랑촌 좋은 마을에 일개 연대가, 주력 연대가 바로 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병력들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모든 독립군들이 백두산 쪽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도 없다라는 걸 김장희 장군은 알았던 겁니다. 어랑촌 부근에 주둔한 적은 야마다 지대의 본진이다. 적들은 우리의 선멸을 목표로 이곳에 왔다. 피할 수 없는 전투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뒤에는 독립군 연합부대의 동지들이 있다. 독립을 바라는 2천만 동포들의 열망이 있다. 난 저 백두산 자락에 흩날리는 태극기를 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 장군님! (1920년 10월 22일) 아침, 청산리 전투 최대 격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도 김좌진은 고지를 선점하고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는 전략을 썼다. 맹렬한 공격에도 적들은 끊임없이 몰려왔다. 독립군은 적의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에 힘겨운 전투를 이어갔다. 아침에 시작한 전투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사상자가 늘어가던 그때 서쪽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대부대가 있었습니다. 적들인가요? 그 부대는 태극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어. 다행이다. 어랑촌 서북쪽 완루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곳이었어. 군 보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립군에게는 장시간의 전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전날 완루구 전투를 마치고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던, 뒤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던 홍범도 부대가 어랑촌에서 북로 군정선군과 싸우고 있던 일본군의 뒷면을 공격하게 되는 양상이 되는 거죠. 이제 포위된 것은 일본군이었다. 독립군 연합부대의 양방향 공격에 적들은 결국 무너졌다.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였다. 청산리. 치열했던 그 항전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 굴복과 패배가 아닌 저항과 승리의 역사. 다시금 쏘아올린 독립의 희망이 있었다. 청산리의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갔다. 멀리서 오고 있는 광복의 봄을 향해서. 장군님, 사진 한 장 찍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청산리 전투는 우리 민족에게 승리의 DNA를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결코 우연의 승리가 아닙니다. 김좌진 장군과 많은 독립군 그리고 동포들이 일궈낸 준비된 승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최강이라는 일본을 처음으로 일본의 정규군을 꺾은 유일한 전투였고,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준 바로 민족의 긍지를 다시금 환기시켜준 그런 전투가 청산리 전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싸운 독립군을, 우리의 승리를 세상에 알려라. 백야 장군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어.
그 명령 방금 완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없으십니까? 부디 청산리의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써주십시오.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일) 청산리 싸움. 우리 군사는 어제 청산리에 이런 적군이 들어옴을 짐작하고 상호 치시의 연성대로서 적에 들어오는 좁은 모퉁이를 지키게 하니, 왼편은 삼림이 하늘을 가린 80도쯤 되는 기울어진 땅이요, 맞은편은 우둘투둘한 바위가 100여 미돌이나 뻗친 높은 산일러라. 상호 9시에 적은 보병을 앞세우고 삼림 속으로 들어올세 그 척후는 우리 제대 앞 20미돌쯤까지 들어왔다. 우리 군사가 틈을 타서 하늘과 땅이 무너짐과 같이 맹렬히 사격을 시작하니 500놈은 죽고 상한 것이 생겼더라.